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일상 회복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 확진자 수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확산세는 분명한 것 같죠? 네, 다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는 평균 확진자 수가 한 1,300명대였는데 이번 주는 내일까지 나와봐야겠지만 20% 정도 다시 증가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사망자 수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고 오늘도 13분 보고가 돼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또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중환자 병상 수 추이도 좀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지난주만 해도 정부가 일상 회복 앞두고 지금 좀 감소세다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또 이번 주는 좀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한 70% 정도 되면 물론 이제 델타 변이 감염제 상산 지수가 5 이상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최소한 80% 이상 돼야 되는데 현재 예방 접종의 예방 효과가 한 60%에서 80% 좀 다양하지만 우리가 뭐 한 7, 80%로 봤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우리가 거의 90% 이상의 국민이 접종을 해야지 면역력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70% 정도 접종 완료를 보였음에도 감염제 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면서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방법의 감염 차단 노력들, 그러니까 예방 접종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대면 접촉 좀 줄이는 사적 모임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들이 다중으로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거나 풀어지면서 다시 감염제 생산 지수가 1 이하로 증가하는 양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할 때 이게 이제 국민의 완료율이 70% 넘어가고 하면 확진자 수가 좀 눈에 띄게 줄어들 거라 기대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걸까? 좀 반문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 이제 아마 또 계절적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추우니까 환기를 잘 안 하시게 되면은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환기를 잘 안 할 경우에는 10분마다 환기할 때에 비해서 공기 중에 비말 오염 농도가 3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니까 감염 위험도가 3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겨울철이 되면서 그만큼 밀폐된 실내 환경에 노출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아직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완화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 기대감에 사적 모임 같은 것들이 좀 횟수 자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만큼 또 전파 유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아직도 그 예방 접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맞고 싶지만 못 맞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 예방 접종률도 좀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 요인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가 상당히 좀 우려되는 추이이긴 한데 일단 모레부터는 기존의 방역 체계가 달라지면서 우리의 일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4주 동안 어떻게 바뀔까요? 1단계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네, 사적 모임 인원이 풀릴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제 10명까지 풀었습니다. 10명이면은 이제 뭐 회식이나 모임은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8명까지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 수도권은 10명, 또 비수도권도 10명으로 하려다가 12명으로 증가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 미접종자를 몇 명까지 포함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기존에만 2명 이하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보다는 4명까지 오히려 조금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서 아무래도 사적 모임 인원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중에서 좀 감염된 분들이 같이 참석할 가능성도 많고
그분이 한 번에 전파시킬 수 있는 인원수도 좀 증가할 수 있고 사적 인원 자체도 많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또 모임 횟수도 많아지게 되면은 감염 전파 위험이 많은데 지금 감염 경로 중에서 어떤 선행 확진자 접촉,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 동료를 통한 감염 전파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가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 확진자 규모 전체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좀 많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일단 뭐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는 여러 명 모여서 이제 술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떻습니까? 돌파 감염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큰가요? 일단은 돌파 감염이 되신 분들의 어떤 면역 상태,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면역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좀 항체 생성률이 좀 낮고 좀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돌파 감염이 되시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잘 옮길 수 있는 잘 거군요. 옮기고 또 예. 오랜 기간 바이러스 전파를 시킬 수가 있고요. 면역력이 높고 항체가 높으신 분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기간이나 전파 바이러스 양이 좀 줄 수가 있는데 어느 분이 높고 낮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돌파 감염은 여러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또 가볍게 본인은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전파력은 여전히 있고 하지만 그 전파시키는 상대가 백신을 맞으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전파 위험성이 줄지만은 미접종자가 계시다고 하면 전파 위험은 이제 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당장 월요일부터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요. 백신을 맞아야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백신을 뭐 또 어떤 이유로 아직 안 맞아서 그 백신 맞고 2주가 안 지나신 분들도 좀 일부 계시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계도 기간과 준비 기간을 좀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부득이하게 못 맞은 분들은 좀 불만일 수 있는 게 이전에는 안 맞았어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집단 감염 사례를 봤을 때 예. 우리가 실내 체육시설에서 많은 전파가 있었고 특히 이제 운동 강도가 높고 고강도의 호흡량이 많고 비말 전파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달에 개편안을 적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실내 체육시설에서 운동 강도를 좀 줄이고 충분한 환기를 좀 하고 운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러닝머신의 속도 제한이라든지 예. 음악의 어떤 빠르게 속도 BPM 숫자도 제한하고 네.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예. 7월에서 10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집단 감염에서 가장 많은 게 유흥시설, 그 두 번째가 실내 체육시설에서 또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주로 이제 예방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대신에 이제 어떤 음악의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이 빠르다고 해서 전파가 더 잘 되고 뭐 이런 거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을 텐데 예. 이제 충분한 효과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전기권 같은 거 끄는 분들은 좀 난처해졌다고 하던데 이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이런 거는 좀 잘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관이요. 이제 심야 영화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팝콘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취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하시기 때문에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행여라도 좀 미접종자가 계시면은 안 되고 접종 완료자들끼리만 어떤 제한된 구역에서 허용이 됐을 그럼 때 미접종자가 끼어 있는 일행은 팝콘을 먹을 수 못 먹는 없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인원 제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칸 띄우기만 하면 일행들끼리 같이 계셔도 되고 다른 일행들끼리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서서히 계속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다음 주부터는 그렇다는 거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운동 경기도 가서 응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접종 완료자가 계신 부분은 그렇고 이제 미접종자분들 그리고 이 접종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원의 제한 50% 예. 제한이 되고 실외 어떤 관람 같은 경우에도 또 접종 완료자분들끼리 계신 곳에서는 또 취식이 또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이제 뭐 가을 야구가 시작되는데 절반 정도만 관중석이 차도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경기가 진행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확진자 수 좀 늘어나는 추이 속에서 걱정되는 게 또 내일이 헬로윈 데이더라고요. 근데 밤샘 파티는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1월 1일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이제 0시가 아니고 이제 그날 오후부터 24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31일 날 심야 영업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네. 예.
뭐 헬로윈데이 때문에 준비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적 모임 하시더라도 너무 긴 시간은 모이지 않게 하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 패스 어떻게 도입되나 많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름이 이제 백신 패스보다는 방역 패스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하지만은 또 일부 예외를 둬서 PCR 검사 음성이신 분들, 또 예전에 한번 확진이 돼서 자연 면역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격리 해제 증명서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고, 또 뭐 의학적인 사유라든가 또 아니면은 아직 소아청소년이라서 예방 접종을 맞지 못한 경우에도 허용은 되는데, 일단은 이제 백신을 맞고 면역이 생기거나 한번 과거 감염이 생겨서 면역이 생기신 분들은 좀 그만큼 감염 위험성은 좀 적지만은 어떤 백신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바이러스는 굉장히 그런 걸 가리지 않고 감염을 예. 시키기 때문에 예외 상황이라서 백신을 못 맞았다고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이용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 방역 패스 없어도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의학적인 이유로 지병이 있거나 해서 맞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데 갈 때 PCR 검사한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PCR 검사는 뭐 며칠 이내 검사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음성 확인을 받고 48시간이 예. 되는 그날 자정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좀 미리 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PCR 음성이라는 것이 내 감염, 그런 데 갔을 때 감염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전파 위험성이 좀 낮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백신을 좀 많이 맞으시는 것이 좋겠고, 이제 어떤 의학적인 사유, 그러니까 중증 이상 반응이 1차 접종이 있으셔서 2차 접종을 맞기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예외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의 어떤 이상 반응 신고율을 봤을 때 거의 뭐 한 4,000명 중에 1명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특별한 뭐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백신을 맞으셔도 무방하시기 때문에 아직 전 국민의 한 20% 이상이 1차 접종을 못 하셨는데 예.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영국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쨌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때문에 안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도입하기로 했지만 또 미접종자에 대한 또 지나친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또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학교도 좀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문은 수능 이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교육부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전국의 모든 유초, 중고 학교는 11월 1일부터 3주간의 학교 준비 기간을 갖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일상 회복에 따른 학사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완전히 교실을 다 메우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이 이제 백신 안 맞은 경우도 많아서 아직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학교 집단 감염이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 아직 못 받은 특히 이제 고1, 고2 학생 위주로 감염 위험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6, 17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방접종 예약률이 한 62.5%, 그래서 조금 더 높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 예방접종을 맞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 안전한 전면 등교와 또 대면 수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또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의 어떤 사망의 경우가 좀 적다고는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의학적인 통계뿐만 아니라 감염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예.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5세에서 11세 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FDA가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들도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게 결정이 될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질병청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권고안을 만들게 되면은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서두른다면은 11월 내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소아용 전용 백신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소아들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주사기, 좀 바늘이 좀 작고 가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아 접종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좀 서둘러서 시작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눈에 띄는 점은 그리고 이제 투약분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몸집이 작다 보니까 3분의 1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5에서 11세에는 3분의 1 용량만 접종하게 되어 있고 이외 접종했을 때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데 이제 하지만 이제 11세에서 17세 같은 경우에 이제 표준 용량을 30마이크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11세, 12세 간의 차이가 좀 3배 차이가 나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임상 시험이나 허가 조건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예. 11세까지는 이제 3분의 1 그리고 12세부터는 30마이크로 정량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좀 발육이 빨라서 지금 뭐 몇 살 형보다 더 몸무게가 나가는 애도 있고 키가 좀 작은 아이도 있고 근데 이 용량을 나이로 맞추는 게 맞냐? 또 이런 반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좀 뭐 체중별로 이렇게 정해서 접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단은 뭐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많은 백신들이 정량으로 다 연령이나 몸무게 관계없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제조사마다 좀 항원량이 다르고 예. 또 충분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 정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안전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허가된 용량으로 접종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좀 체구가 작은 뭐 13살이라도 정량 맞아도 큰 무리는 없다. 네, 이렇게 걱정 안 해도 그렇습니다. 된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일상 회복가면은 또 하나 같이 따라가는 게 재택 치료지 않습니까? 재택 치료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걸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좀 많이 생소합니다.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질병 자체도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택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대면 진료가 아니고 또 좀 원격 진료를 하다 보니까 또 전화만으로도 좀 충분한 상담이 좀 어려울 그렇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다니던 이제 단골 의사가 알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 좀 수월하게 원격 진료, 그러니까 전화 통화나 영상 통화로 진료가 가능할 텐데 좀 잘 모르는 분을 이렇게 대면 원격 진료를 했을 때 또 진료 지침 같은 것들이 아직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그리고 수가 증상이 있고 또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니까요.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증상만으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확진되시면은 바로 우리가 뭐 키트가 배송이 돼서 여기서 의료진이 상담할 때 어떤 산소 포화도나 체온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초진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초기 환자 분류도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의료기관과 또 지자체 보건소 간의 협업이라든지 역할 분담, 그러니까 격리 해제에 대한 어떤 통보라든지 판정이라든지 환자 이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조금 더 세분하고 정밀한 역할 분담 체계 좀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아무래도 이제 환자를 너무 이제 재택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능하면 통원이나 대면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죠. 하는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너무 좀 중증 위험이 높은 분들을 재택 치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그 있겠습니다. 기준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끝으로 간략하게요. 진짜 일상 회복은 마스크 해방일 것 같은데 실외에서 벗는 시점 그리고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는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방 접종 여부가 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이제 실내 같은 경우도 상황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취약군이 많이 계시는 뭐 요양원 시설이라든지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끝나도 계속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의무화되고 새로운 기준과 일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실내 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 마스크 해제는 이제 언제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까지는 우리가 좀 해제하고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고 이렇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겨울까지는 조금 그래도 마스크를 좀 당분간 예.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실외라고 하더라도 좀 환기가 충분히 안 된다든지 또 근접한 거리에 노출되는 밀집하는 집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당분간 실외에서도 아직은 미접종자분들이 많으셔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